제가 바로 출석 부를게요. 강소연, 김동현, 김민서, 김승기, 김태린, 박지훈, 신성환, 성환이 안 왔니? 전소윤, 조민서, 한도훈, 한승희, 한시훈. 저번 시간에 책 안 받으시고 저번 시간 뒤로 하나 두시고 또 없어요? 네. 단어 외우고 계세요? 책 보내보는 친구들은 단어 시험 종이 그대로 같이 찢어가지고 저번 주 결석이라고 적어주세요. 보내줘 시험. 자, 책 덮으셔서 이름 적어서 오늘 받은 친구들 낼 필요 없고요. 책 덮으시고 거기 건 찢는 거 없고 새로 나가서 찢어야지. 책 덮어서 이름 쓰세요. 이름 쓰셔서 여기 있잖아. 그건 쓰는 거 아니지. 이름 다 쓰셨어요? 그것도 한 번에 돌릴게요. 그래서 낼 사람이 오늘 받으신 분들도 찢어가지고 저번 주 결석했다고 적어주세요. 이름들 다 적어주시고 오늘 받으신 분들 저번 주 결석 적어주시고 혹시나 아는 거 있으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10분 여러분 8분에 받았으니까 13분에 볼게요.
이제 죽어도 안 되겠다. 손 들어. 알겠습니다. 3분 드릴게요. 이름을 안 적은 분이 계시다면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분 남았어요. 신기술이. 땡. 다 했죠? 그죠? 맨 앞 사람한테 전달해주세요. 어이구, 어이구. 기말고사에 중간고사 범위를 그대로 넣겠다고 하신 국어 선생님 계신가요? 고등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 중간고사 범위에 플러스해서 기말까지 본다는 데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말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은 학교가 있나? 진도 안 나가지 거의 요즘. 진도 안 나가지 않나? 뭐 체육대회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더만. 진도를 뽑아야 기말 교재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평일 돌아오는 평일에 학교 가시면요 어디 하고 있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각 반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으니까 제가 어디 하고 있는지만 좀 조사를 해서 내가 월요일에 화요일쯤 물어볼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어디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진도 맞춰서 일단 만들고 추가로 저번처럼 나가든 그렇게 하게. 알겠죠? 네. 수업 갑시다.
예술 지문은 고3 수능 특강에 작년인가? 아니 지금 04년생이 20살인가? 아 맞네. 작년 수능 특강에 어떤 게 나왔냐면 기타 코드 잡는 법이 나왔어. 기타의 코드를 손가락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손가락 그림까지 해가지고 코드 잡는 법이 나왔는데 여기다 플러스로 보냐면 플러스로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음이 올라갈 때마다 이게 아마 진동폭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헤르츠 이게 나왔었어요. 이거를 수능 특강에 내가지고 고3들이 이게 한 지문이 있었어. 기타 코드를 한 3분단까지 기타 코드 찍는 거 얘기하다가 그런데 코드 하나에서 하나가 올라가면 진동폭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몇 헤르츠가 올라가고 그 수식도 나왔었어. 한 음당 몇 헤르츠 올라가는지 계산하는 수식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예술은 어렵게 되면은 진짜 딱 요거 보면 진짜 학문으로서의 음악이 나와요. 학문으로서의 음악. 이거 예술에서 가장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정도 레벨을 넘어가 버리면 전공이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이제 음악을 전공한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화성학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을 왜 하느냐? 난이도가 제일 높을 수 있는 건 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뭐 르네상스 시대라던가 아니면 뭐 초현실주의, 극사실주의 이런 것들, 미술에는 딱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같은 범주로 사진에 대한 게 있어요. 사진에 대한 것도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 미술은 어떤 주의가 있어. 뭐 내가 시간을 그리고 싶다. 시간을 어떻게 그릴래? 애매하지?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보통 애들한테 시간을 그리라 그러면은 뭐 시계를 그려가지고 뭐 하던가 아니면은 뭐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걸 그리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왜 인터넷 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게 나와요. 이거 사진 아니야? 그랬는데 그림이래.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뭐 극사실주의 나오고 안 줘도 됩니다. 자, 현실 세계가 뭔가 비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 살바도르 달리라는 작가의 기억의 흔적인가 시간의 흔적인가 물어보면 테이블 위에 시계가 이렇게 녹아 있어. 위에 안가 그림 못 그려. 시계가 이렇게 뭐 녹아 있어. 시계가 녹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시계 저거에 불시름에 녹는 게 아니라 그냥 타버리겠지. 그지? 깨지고 타버리겠지. 내가 질겠다는 게 아니고요. 타버리 살아갑니다. 자, 이런 것들 현실을 벗어난다 해서 뭐 초현실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그림 하나 나오고 그림 하나 나오고 그림 하나 나오고 이런 거밖에 못 냅니다. 미술에서는. 왜냐? 이것도 넘어가면 미학이라는 전공이 돼요. 미학이라는 전공. 자, 그래서 미술도 그렇고 사진은 기법밖에 안 되죠. 요즘 들어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진은 누가 찍었죠? 거의 포토그래퍼들이 찍었죠. 그지?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살 때 뭐 고려합니까? 카메라 고려하죠? 카메라 고려해요. 나도 카메라를 고려했거든. 건방지게 하나도 안 찍어. 나 진짜 이 렌즈 3개짜리를 탐나서 샀는데 이거 사실 앞에 이거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그것 때문에 홈프 가서 샀거든. 근데 이 렌즈 3개짜리 나 이거 3개 뭐가 뭔지도 몰라. 내가 찍는 거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리뷰 이벤트 그거밖에 안 찍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한 대씩 카메라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지? 한 대씩 카메라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지문은 언젠가 딱 멈춰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작가가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건 어떻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반복돼요. 옛날에 작가가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가 딱 이건 얘가 대표해, 이건 얘가 대표할 수 있는 것들 뭐 수백 명 되겠습니까? 안 돼요. 유명한 작가는 잘 안 돼요. 그런 거에 딱 대표할 수 있는 작가들. 그렇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술 작품의 빈도수 어떻게 된다? 요렇게 많이, 요 순서대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음악 이론의 빵인데요? 뭐 나도 빵이에요. 음악 이론 몰라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게 지금 고등부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들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상담이 많이 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많은 것을 경험해 봤을 때 더 잘 푼다는 거예요. 일종의 오해입니다. 뭐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과학 지식, 과학 잡지도 구독해서 보고 과학이 좋아서 과학 잡지 구독해서 보는 건 진짜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원장님한테 뭐 사달라 하세요. 기특해서 뭐 사주시겠죠. 자, 그런 거 말고 나 비문학 좀 잘 풀고 싶다 해서 막 과학, 아직도 과학 동아리라는 잡지가 있나 모르겠는데 나 어릴 때 아직도 집에 2003년 1, 2, 3월 막 이런 과학 동화가 있어. 나 어릴 때 거. 그런 것들 사서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나 음악 이론 오늘 뭐 수업을 들어보니까 음악 이론에 대한 걸 하나 수업을 들은 게 아니고 과제편을 하다 보니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갑자기 음악 뭐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사서 한다든가 그런 거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고 한계도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배경 지식 말고 점점 더 그냥 타협이란 걸 하게 돼요. 좋은 건 아닌데 그거에서 타협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지문들을 읽었어. 특히 비문학 독서에서요. 이 지문을 읽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읽어. 뭔 말인지 또 모르겠어. 그러면 수없이 다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거 이해될 때까지 한 문장 읽고 밑줄 그어보고 이해될 때까지 읽고. 근데 여러분 국어에 이거 뭐 과학 나오지, 인문 나오지, 인문에서도 철학 나오지, 법 나오지, 그지? 사회, 경제 나오지. 이거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여기 세종이 있을 게 아니고 서울에 가가지고 뭐 영재 교육을 받던가 아니면 진짜 뭐 과거에 조기 진학을 하시던가 그러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뭐냐? 내가 이해는 잘 못한 것 같아. 지문이 뭔 소리를 하는지 완벽히는 안 돼. 근데 문제는 풀려. 그랬을 때 넘어갈 줄 아는 게 타협입니다. 왜? 시험의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한 지문 잡고 20분, 30분 하면 몇 점 나오겠어요? 30점 안 나오겠죠? 그치? 20분, 30분, 두 지문 풀면 60분, OMR 체크하면 65분, 나머지 15분 안에 한 지문 오픈해?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냥 읽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을 했는데 일단 문제는 풀 수 있네? 그거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내가 자꾸 읽으면서 이게 뭐네? 이게 뭐네? 하고 제시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찾아라 라고 하는 거 일단 듣기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찍 시작을 한 편이니까 지금 뭐 국어 안 하는 친구들도 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똑같이 사고 과정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쌤이 여기서 이거만 짚어주고 넘어갔다, 이것만 짚어주고 넘어갔다, 그런 것들 한 번만 다시 읽어보기 바라면서 지문을 들어가 봅시다. 앞에 무슨 강의가 있었길래 이렇게 분필을 다 부숴놓으셨지? 얼마나 열강의 하시는지. 자, 들어갑시다. 내가 오늘 목소리가 간 거 같지? 자,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소리로 재현해내지 않는다면 소리 동그라미 재현 네모. 자, 그럼 도식이 어떻게 됩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이 있는데
이거 무슨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지금? 베토벤의 유튜브 채널? 아니겠죠? 그지? 베토벤이 연주한 거 남아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악보로 남아있는 거죠. 그지? 악보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걸 뭐화시킨다고? 소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현.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베토벤의 교향곡을 소리로 재현해낸다는 거예요. 왜 재현일까요? 만들어 놓고 연주하면서 썼겠죠. 그지?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다시 관객 앞에 보여주는 거니까. 그지? 연주는 재현이다라는 거. 베토벤의 명곡은 결코 우리 앞에 생생한 소리로서 존재할 수 없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작곡과 약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바꾸는 밑줄. 아까 뭐라 그랬죠? 거기다 재현이라고 다시 적어주시면 돼요.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음악 해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음악 해석 동그라미.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지휘자는 자신의 음악적 관점을 리허설을 통해 전달하고 여러 가지 손동작과 표정, 몸짓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악의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하며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낸다. 그 순간 지휘자는 단지 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모 이 아니라 네모 이 아니라 보통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이란 얘기겠죠, 그지?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다? 뒷부분에 더 주목해야 한다. 뒷부분에 더 주목하다. 뒷부분 뭡니까? 음악을 해석 밑줄, 음악을 해석하고 읽는 것이다. 그쵸? 우리 지휘자들 연주하는 거 본 적 있니? 막 지휘자 따라하라 그러면 왜 이러잖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떠르릉 그래도 빠방 하고 난리 나잖아. 그지? 그런 것들 지휘자의 몸짓이나 표정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곡이 이렇게 하면은 살살 연주하지. 다들 클래식 보면 별 관심이 없군요. 네? 살살 연주해요. 그러다가 빵 치면은 자기가 있는 힘껏 연주자들이 다 연주한다는 거. 이런 거 언제 맞추냐면 리허설 때 맞추는 거예요. 지휘자는 악보가 따로 있어요. 지휘자는 악보가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해석을 다시 그리는 거야. 여기서 난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왜 우리 클래식 공연 이런 포스터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지휘자 이름이 나와요. 누가 와가지고 한다. 뭐 정명이라던가 그런 분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 분들이 와요. 그러면 왜 지휘자 이름을 보고 공연에 결정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각기 다르거든요. 해석들이. 악보 보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지? 악보 봤는데, 야, 이거 뭐 살살 연주해도 되겠는데? 이건 뭐 여기서 터트리자, 세게 연주하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일반인들에게 음악 해석이란 말은 조금 낯설지도 모른다. 엄연히 작곡가가 남긴 악보가 있고, 지휘자나 연주자는 악보에 써있는 대로 음악을 지휘하거나 연주를 하면 될 테니 연주의 차이도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모, 역접이죠. 역접에는 세모를 한다. 막상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보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령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가령에 동그라미 두세요. 예를 들어랑 같은 의미죠. 예시를 들겠다는 거예요. 리타르단도라던가 점점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의 스트린젠도라는 비호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느려져야 하고 어떻게 빨라져야 할까? 과연부터 어떻게 빨라져야 할까까지 밑줄 쳐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거 아닙니까? 그죠? 마디 안에 음표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점점 느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음표 중에서 몇 번째부터 느리게 하면 돼요? 모르지? 써져 있는 대로는 모르잖아요. 그지? 그쵸? 그래서 뭐다? 아,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다? 지휘자의 영역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음악 해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엄청 빠르게 갔다가 한 세 번째 음표부터 느리게 가야지 할 수도 있고, 처음에도 느리게 갔다가 나중에 거의 마지막 음표 때는 길게 빼버려야지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음악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어두냐? 음악 해석에 일종의 예시인 거예요, 이것도. 왜? 어디서부터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것만 음악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지? 세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건요. 그것도 다 음악 해석이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작곡가는 연주자들한테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 없다. 그쵸? 악보를 아무리 정확히 써도 피아노를 어떤 힘으로 음을 쳐야 되는지까지 써놓겠습니까? 아니죠. 뭐 엄지손가락이 굽혔을 때 힘의 3분의 1만큼 눌러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치? 그럼 피아노 회사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자, 이것이 바로 악보의 불완전성 네모. 악보의 불완전성 네모 하셔서 어디로 올려놓냐면요. 음악 해석 아까 필기한 거 있죠? 네모를 쳐서 동그라미 쳐서 동그라미 친 걸로 올려주세요. 악보의 불완전성 네모 쳐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음악 해석. 자, 그러면 좀 심화되게 하나 물어봅시다. 어떤 작곡가가 쓴 A 작곡가가 쓴 1번 교향곡이 있다 칩시다. 이게 악보가 있다. 자, 그럼 어떤 작곡가가 쓴 1번 교향곡 악보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있겠어요? 악보의 불완전성 있겠죠? 그치? 여기에도 악보의 불완전성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악보가 불완전하다면, 자, 1번 A 작곡가가 불완전하게 썼기 때문이다. 2번 악보는 원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A 작곡가가 악보를 불완전하게 썼기 때문이다. 2번 악보라는 건 원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손가락 1, 2, 3. 고민이 되는 분들도 계신가 보네요. 그쵸? 2번이에요. 왜?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을, 여기 위에 악보의 불완전성 해보세요. 작곡가는 연주자들에게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 없다. 어쩌더라도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죠. 그러면 악보 자체가 원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작곡가가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그리면 음악 해석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ARS를 할까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에 눌러주세요. 자, 이것도 손가락 해보자. 하나, 둘, 셋. 다시 말해줄까요? 자, 작곡가가 뼈 빠지게 영혼을 맞춰가지고 악보를 엄청 정교하게 쓴 거야. 자기 인생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음악 해석은 불필요하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 조금 갈리는군요. 자, 내리시고. 자, 이것도 불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불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정교하게 아무리 그린다 해도라고 했으니까. 그죠? 아무리 그린다 해도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그려도.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럼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이거 무슨 교향곡인지 압니까? 어떤 음인지 알아? 따다다다 따다다다. 그죠? 자, 운명 교향곡. 자, 살펴보자. 1악장 도입부만 해도 지휘자마다 천차만별이다. 내가 지금 발음이 한 번씩 꼬이는 게 나 여기 구내염이 났어. 엄청 아파. 그래가지고 혀가 부딪힐 때마다 혼자서 고통을 참고 있어요. 자, 베토벤 교향곡 5번에 이어는 따다다다의 내 음은 베토벤의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해서 흔히 운명의 동기라고 불린다. 자, 운명의 동기가 나타나는 1악장의 첫 페이지에 베토벤은 알레그로 콘 브리오, 즉 빠르고 활기 있게 연주하라고 적어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기 위해 2분음표를 메트로놈 108로 연주하라고 적어놓았다. 메트로놈이 뭔지 아십니까? 뚝뚝뚝뚝뚝뚝뚝 계속 이런 거. 계속 같은 빠르기로 이렇게 아날로그 메트로놈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똑같은 반동으로 이런 것들 이제 세팅해 놓으면 그게 음의 빠르기를 결정하거든요. 자, 그러면 2분음표를 메트로놈 108로 연주하라. 이런 거 뭐예요? 베토벤이 어떻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나마 정교하게 적어놓은 거죠. 자, 그럼 베토벤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적어놨으니 음악 해석 불필요하다, 맞지? 아니죠. 그치? 음악 해석은 여전히 필요하겠다. 왜? 따다다단 이걸 한다고 해서 더 세게 칠지 아니면은 따다 두 음은 약하게 치고 뒤에는 빵 터뜨릴지 이런 것들이 다 음악 해석 영역인 거죠. 그죠? 1악장은 4분의 2박자의 곡이므로 2분음표의 템포는 곧 한마디의 템포인 셈인데 한마디를 메트로놈 108의 속도로 연주한다는 것은 연주자들을 긴장시킬 만한 매우 빠른 템포이다. 매우 빠른 템포 밑줄. 좀 빠르긴 한데 그 빠르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나 봅시다. 하지만 세모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정확하게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 운명의 동기를 연주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연히 오케스트라 연주장에서 메트로놈을 켜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휘를 인간 메트로놈인가요? 본인이 지휘를 딱 그 빠르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명의 동기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며 운명이 추적해오는 것 같은 뒷부분도 사정없이 몰아친다. 그의 해석 동그라미.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음악 해석이죠. 음악 해석이라고 적어두세요. 그의 해석으로 베토벤 음악의 추진력은 더욱 돋보인다. 반면 세모. 자, 사람 이름에 자, 토스카니 뭐 어떻다? 설명 나오고 그리고 반면 나오면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지?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누구? 음악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로 유명한 푸르트뱅글러네. 푸르트뱅글러는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너는 그렇게 써놨지? 하는 거예요. 푸르트뱅글러의 지휘로 재탄생한 운명의 노크 소리는 매우 느린 템포로 연주된다. 아까 따다다다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따다다다 해버리면 뭔가 좀 더 웅장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왜 공포영화 보면 되게 빠르게 다가와서 놀래켜서 공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절대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천히 저 불 꺼진 복도에서 걸어온다면 그것도 꽤나 무섭겠죠, 그지? 운명이 그렇게 걸어도 꽤나 무서울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운명에 자기의 해석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음 힘있고 또렷하게 표현된 그 소리는 그 어느 노크 소리보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동그라미.
그러면 이 웅장함이라는 건 효과죠. 그지? 누구의 해석의 효과입니까? 이 사람. 그지? 프루트 뱅글러의 음악 해석의 효과. 그죠? 그렇죠. 웅장함. 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좀 거인 슈퍼히어로가 있다 칩시다. 걔가 멀리서부터 쿵, 쿵 이렇게 다가오면 웅장하겠죠. 만약에 우리를 지키러 온다면 막 멋있고 이제야 산 거 같고 되게 웅장하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걔가 이제 버프가 노후된 거야. KTX 빠르기로 지나갔어. 그딴 걸 느낄 새도 없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또렷하고 느리고 뭐 이렇게 하는 프루트뱅글의 음악 해석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가 뭐다? 웅장함이다. 자, 두 번째 노크 소리의 여운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작된 운명의 추적 부분에서도 프루트뱅글러는 이 작품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그는 여기서 도입부의 느린 템포와는 전혀 다른 매우 빠른 템포로 음악을 이끌어가면서 웅장하게 표현된 운명의 동기와는 대조적으로 더 긴박감 넘치는 운명의 추적을 느끼게 한다. 그치? 추적은 빠를수록 효과가 늘어나죠. 그지? 누가 날 쫓아오는데 달팽이가 쫓아와. 슬슬 걸어가면 되겠죠. 그지? 그런 걸 추적이라 하지 않으니까요. 자, 프루트뱅글러는 비록 1악장 도입부에서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를 지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입부에 나타난 두 번의 노크 소리를 느리고 웅장하게 연주한 후 뒷부분의 음악은 빠르고 긴박감 넘치게 이끌어감으로써 베토벤 음악이 지닌 웅장함과 역동성을 더욱 잘 부각시키고 있다. 자, 으로써 잠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으로서랑 되게 간단하게 거의 구분할 수 있어요. 으로서는 자격이에요. 나는 쌤이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하면 그냥 쌤도 쌤 친구도 서로를 친구로서 대하는 거지, 그치? 친구의 자격으로 대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여기 서면요 선생이 되는 거죠. 강사가 되는 거고요. 그치? 이렇게 사람의 자격. 그래서 보통 으로서는 보통은 사람 뒤에 많이 써요. 자격을 가지는 게 100%는 아닌데 보통은 사람이니까. 그럼 으로서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긴박감 넘치게 이끌어감으로써 베토벤 음악이 지닌 웅장함과 역동성을 더욱 잘 부각시키고 있다. 자, 그럼 웅장함과 역동성을 부각시키는 수단이 뭐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느리다가 빠르게 이끌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으로서는 자격, 으로서는 수단 이렇게만 하셔도 거의 안 틀리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문법적 어원이나 이런 건 다 던지자고요. 자, 그렇다면 프루트뱅글러의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물음표 동그라미. 물음표 동그라미. 자, 악보에 충실하고자 했던 토스카니니와 악보놈의 음악적 느낌에 더 충실하고 했던 프루트뱅글러 중 누가 고른 것일까? 물음표 역시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밑에 문단 가서 음악에선 틀린 음을 연주하는 것 이외에 틀린 것이란 없다 밑줄. 음악에선 틀린 음을 연주하는 것 이외에 틀린 것이란 없다 밑줄. 거기에 뭐라고 적어놓냐면요, 간단합니다. 문단을 바꿔서 묻고 답하는 형식. 질문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고요. 문단 바꿔서 그에 대한 답도 자기가 해줬다는 거. 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여러 가지 다름을 허용하는 것. 좀 기다릴게요. 자, 필기하신 분은 다름 동그라미하고 다름을 허용하는 것 밑줄 쳐주세요. 다름 동그라미하고 다름을 허용하는 것 밑줄. 자, 다름을 허용하는 것.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글쓰니까 지향하는 거예요. 글쓰니의 지향이죠. 지양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지향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자, 글쓰니의 지향도 나오네요. 클래식 음악을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재 음악으로 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필기가 하신 분은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 이번은 내가 거의 선물로 줬지. 이번 문제는 거의 내가 선물로 준 거야. 그치? 한 번은 좀 주의 깊게 풀어보세요. 3번. 을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풀고 계신 분 손. 오케이, 같이 봅시다. 자, 1번 갑니다.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 사람 이름까지 나와가면서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치? 그래서 몇 번? 4번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화제 뭐 음악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거죠. 그치? 자, 2번 갑니다. 음악 해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치? 거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답은 3번. 그죠? 자, 3번 문제 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베토벤 당시의 호른으로는 제현부에서 C장조로 낮아진 제2주제의 fanfare를 연주할 수 없었다. 베토벤 당시의 호른.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의 교향곡 5번 제1악장 제현부에서 제2주제 fanfare를 호른과 음색이 가장 유사한 목관악기 바순으로 연주하도록 했다. 자, 호른과 음색이 가장 유사한 목관악기 비중. 바순으로 연주하도록 했다. 그럼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호른의 한계가 없었다면 베토벤은 뭘로 썼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호른으로 하라고 썼을 거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관악기의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의미든 연주할 수 있는 호른이 널리 보급되었다. 자, 그러자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 교향곡 5번 제1악장의 제현부에서 제2주제 fanfare를 호른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른으로 연주하자는 주장이 생긴 거죠. 하지만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바순의 연주를 고집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중에 악보에 더 충실한 사람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죠? 그지? 왜? 이게 베토벤의 악보라고 생각하면 헷갈려요. 악보 그 자체만. 악보는 적힌 대로 연주하는 바순파가 악보에 충실한 거에 더 가깝죠. 그쵸? 자, 뭐 호른파, 바순파시다. 호른파, 바순파. 악보에 충실한 건 바순파다. 자, 그러면 아까 토스카닌이랑 푸엘 어쩌고 있었지? 그지? 이 중에 악보에 더 충실한 양반은 토예요, 푸예요? 토죠? 그지? 악보에 충실한. 이 사람은 해석을 더 충실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순파는 누구에 가깝다? 토스카닌이 가깝죠. 그쵸? 토스카닌에 가깝죠. 졸리신가요? 자, 호른파가 이쪽에 더 가깝겠죠. 뭐. 자, 그럼 성질 봅시다. 베토벤은 당시 악기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겠고, 맞는 말이죠? 그지? 자, 토스카니니는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바순을 연주하는 데 동조했겠고, 그쵸? 자, 자신의 음악 해석에 따라 호른이나 바순 이해의 악기를 연주하는 지휘자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 아까 음표도 쌩까는데 빠르기도 쌩까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지? 자, 호른으로 연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휘자들은 왜 이렇게 자꾸 선물을 주시는 거냐고요. 자, 호른으로 연주하자는 사람들은 어떤 파? 악보보다는 해석을 중시하는 파. 그지? 자, 그러면 악보에 충실을 넘어서 여기서 틀렸지. 그지? 다음에 파?
4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이 지문에서 3점짜리를 뽑으려면 단연 이런 게 되겠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56분 내가 2시 56, 7분 올게요.